한양에서 가장 큰 과거 시험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 누더기를 걸친 젊은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때가 묻은 얼굴, 갈라진 입술,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햇빛이 닿자 눈동자가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시험을 감독하던 시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내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은 20해 전 불타는 집에서 사라진 그 아이가 아니더냐.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누더기 사내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뒤편 담장 너머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란 눈 두 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사내만이 금빛 눈으로 그 노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 호랑이는 왜 과거 시험장까지 따라온 것일까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 중에서도 산이 깊고 물이 맑기로 소문난 강원도 어느 고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이름은 운봉이라 했습니다. 운봉고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매봉산이 솟아 있었고 서쪽에는 갈미봉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 두 산 사이로 맑은 개울이 흘러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갔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등성이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골짜기를 붉게 태우는 그야말로 산수가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봉고을에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봉산에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상군 할매라 불렀습니다. 암컷이었습니다. 등에 흰 줄무늬가 유난히 넓어 달빛 아래서 보면 은빛으로 빛난다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겨울이면 산에서 길을 잃은 나무꾼을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상군 할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매봉산 입구 큰 바위 앞에 떡과 고기를 놓아두었습니다. 상군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의 주인은 서판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서판관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몸이 아파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였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배운 것이 많아 고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어른이었지요. 서판관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도리라 했습니다. 도리는 그의 겨우 4살이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유난히 크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도리의 눈동자가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반짝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에게는 또래 아이들에게는 없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봉산을 좋아했습니다. 틈만 나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살배기가 혼자서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 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쫓아갔지요. 어머니가 매번 도리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산에 가려는 거니? 도리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양이가 불러.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큰 양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판관이 도리를 데리고 매봉산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왜 자꾸 산에 가려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도리가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갔습니다. 서판관이 놀라서
쫓아갔습니다. 도리가 멈춰 선 곳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소나무 그늘에 호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상군 할매였습니다. 서판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호랑이의 배에 머리를 대고 누웠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커다란 머리를 돌려 도리의 등을 핥아 주었습니다. 거친 혀가 도리의 작은 등을 쓸었습니다. 도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판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의 노란 눈이 서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내가 지키고 있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판관은 그날 이후 도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봉산 상군이 우리 아이를 품고 있소. 저것은 범이 아니라 산신의 뜻이오. 거스르지 맙시다. 그때부터 도리는 틈만 나면 매봉산에 올라가 상군 할매 곁에서 놀았습니다. 호랑이의 배에 기대어 낮잠을 자기도 하고 호랑이 새끼 2마리와 뒹굴며 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판관 가족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 서판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봉고을의 좌수 오대감이었습니다. 오대감은 원래 한양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좌수 자리를 샀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배운 것은 없었으나 교활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오대감의 눈에 서판관의 집이 들어온 것은 그 넓은 땅 때문이었습니다. 서판관의 집 뒤편으로는 기름진 논밭이 30마직이나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봉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명당 터였지요. 오대감은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밤마다 그 땅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대감은 한양에 있는 벼슬아치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서판관을 역적으로 몰아달라는 거짓 고발장과 함께였지요. 그런데 오대감은 한 가지 더 악독한 일을 꾸몄습니다.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서판관이 역적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짓 편지를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오대감의 하인 중에 글씨를 잘 흉내내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에게 서판관의 필체를 베끼게 하여 자짜 편지 3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한양으로 보내졌습니다. 고발장의 증거물로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대감은 자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서판관의 집 서재에 들어가서 바닥 밑에 이것을 숨겨놓아라. 그것은 역적의 도장이 찍힌 가짜 문서 한 통이었습니다. 관군이 서판관의 집을 수색하면 이 문서를 발견하도록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그러나 오대감이 미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판관의 서재에 가짜 문서를 숨기러 들어간 하인이 그날 밤 서재 안에서 한 가지 다른 것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판관의 서재 벽면에 장부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오대감이 고을의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내역을 서판관이 직접 조사하여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하인은 이 장부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 주인의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인은 가짜 문서를 바닥 밑에 숨기고 나오면서 이 장부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대감에게 바쳤습니다. 오대감은 장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당장 불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대감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서판관이 자기를 고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발도 못하는 법이니까요. 오대감은 이 장부를 자기 집 지하 창고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훗날 오대감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논에서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린 풍요로운 계절이었습니다. 매봉산 입구 큰 바위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놓아둔 상군 재물이 있었습니다. 시루떡과 마른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운봉고을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서판관의 집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고을 끝까지 들렸습니다. 서판관은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도리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보리밥이었습니다. 도리가 숟가락을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판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관군의 횃불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군이 서재를 수색했습니다. 바닥을 뜯었습니다. 오대감이 숨겨놓은 가짜 문서가 나왔습니다. 관군의 우두머리가 문서를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역적의 증거가 여기 있다. 서판관을 당장 결박하라. 서판관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변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판관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록해둔 장부가 서재에서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서판관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리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시오. 매봉산으로 가시오. 상군이 지켜줄 것이오. 아내가 울먹이며 도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판관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리의 금빛 눈에 횃불이 비쳐 일렁거렸습니다. 돌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매봉산으로 가거라. 큰 냥이한테 가거라.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판관이 아내에게 작은 보자기를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도리의 집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판관의 아내가 직접 삼으로 꼬아 만든 내 살배기에 딱 맞는 작은 집신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시오. 그것이 서판관이 아내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도리를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매봉산을 향해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날 밤 서판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관군이 지른 것인지 오대감이 시킨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느티나무 세 그루가 횃불처럼 불탔습니다. 하늘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매봉산에서 그 불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서판관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대감이 서판관의 처자를 잡으라고 사냥꾼 넷을 매봉산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판관의 처자가 산으로 도망쳤다. 찾아내라. 역적의 씨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사냥꾼 넷이 횃불을 들고 매봉산에 올랐습니다. 개 2마리도 끌고 갔습니다. 그 밤 매봉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을 사람들은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냥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산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골짜기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냥꾼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냥꾼 넷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넷 다 맨몸이었습니다. 횃불도 없고 칼도 없고 개도 없었습니다. 옷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온몸에 핥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냥꾼의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샜습니다. 오대감이 물었습니다. 찾았느냐? 사냥꾼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 산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상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매봉산의 상군이 서판관의 처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군이 막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위였습니다. 서판관의 아내는 도리를 업고 매봉산 깊은 골짜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밤새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 매봉산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커다란 바위 밑에 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에서 집신을 꺼내 도리의 발에 신겨 주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도리의 작은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돌아,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아비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도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4살배기 도리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도리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매봉산 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리는 더 이상 울 힘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군 할매가 서 있었습니다. 등에 흰 줄무늬가 넓은 그 호랑이였습니다. 입에 머루 열매를 물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호랑이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호랑이의 배에 머리를 대고 낮잠을 자본 적이 있으니까요. 도리가 2팔을 벌렸습니다. 큰 냥이 호랑이가 머루를 도리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머리를 도리의 작은 몸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도리가 호랑이의 목덜미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털 사이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호랑이는 도리를 등에 태웠습니다. 4살배기가 호랑이의 등에 엎드려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숨겨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있었습니다. 상군 할매는 도리를 새끼들 곁에 눕혔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이 도리의 양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3개의 작은 몸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도리의 산속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호랑이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상군 할매는 매일 도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루, 달래, 밤 도토리, 때로는 산토끼를 물어다 동굴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도리는 호랑이 새끼 둘과 함께 뒹굴며 놀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산짐승이 사람의 아이를 돌보다니 누가 들어도 믿지 않을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은혜를 알고 돌도 정이 들면 물이 난다. 상군 할매에게 도리는 단순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배에 머리를 대고 잠들던, 자기 새끼들과 함께 뒹굴던, 금빛 눈으로 자기를 올려다보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상군 할매는 도리를 셋째 새끼처럼 키웠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매봉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였습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적었습니다. 동굴 안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람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콜록, 콜록. 도리는 놀라서 동굴 깊숙이 숨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상군 할매가 동굴 입구에 서서 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동굴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하얗고
눈이 가늘었습니다.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호랑이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상구님. 이 늙은이가 인사를 올립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구님이 지키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이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주먹밥 2개를 꺼냈습니다. 깨가 묻은 주먹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고기 한 덩이도 꺼냈습니다. 노인이 주먹밥을 동굴 안쪽으로 밀어넣고 마른 고기를 호랑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밥을, 상구님에게는 고기를. 호랑이가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지나가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리가 호랑이 새끼들 뒤에 숨어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도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동굴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도리의 눈동자가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노인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풍수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운봉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운봉 선생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관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줄줄이 읊어 맞췄다 합니다. 운봉 선생이 40년 동안 관상을 봐왔지만 도리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옛 관상서에 이르기를 금빛 눈을 가진 자는 만인 위에 서는 귀한 상이라 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이라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새끼들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운봉 선생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서 판관의 아이라는 것을. 노인이 주먹밥을 도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리가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따뜻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으니 울음이 나왔던 것이지요. 사람의 손길이,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것이지요. 운봉 선생은 그날부터 매일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아이에게 밥을 가져오고 호랑이에게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도리가 노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밥을 가져오면 도리가 동굴 밖으로 나와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도리가 처음으로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어무이가 안 일어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운봉 선생은 도리를 데리고 동굴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 전에 노인은 도리의 어머니를 거두었습니다. 매봉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풍수의 밝은 노인이었으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뒤로는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골짜기가 탁 트여 햇살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군 할매가 도리를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호랑이가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운봉 선생이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군님, 이 아이가 평생 이 동굴에서 살 수는 없지 않소. 이 아이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되찾아야 할 것이 있소. 이 늙은이가 맞겠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커다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마를 호랑이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큰 양이, 나 가야 해. 그런데 꼭 다시 올게. 호랑이의 노란 눈에서 무엇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눈물이었는지 빛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비켰습니다. 도리와 운봉 선생이 동굴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도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상군 할매가 바위 위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새끼 두 마리가 어미 곁에 서서 도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듯 움직이더니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운봉 선생이 도리를 데리고 갈미봉 넘어 외딴 움막에 자리를 잡은 뒤부터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도리와 운봉 선생의 움막 주변에 밤마다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 발자국 하나, 작은 발자국 두 개. 상군 할매와 새끼 둘이 밤마다 움막 주변을 돌며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봉 선생이 아침마다 발자국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상군님이 보초를 서 주시는구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움막 앞에 산토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산길이 무너지면 호랑이가 다른 길을 알려주듯 발자국으로 안전한 우회로를 찍어 놓았습니다. 도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상군 할매는 도리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도리는 해마다 봄이면 상군 할매의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5살 때도, 7살 때도, 10살 때도 호랑이 새끼들은 도리와 함께 자랐습니다. 새끼들도 어느새 다 큰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오른쪽 귀에 흰 점이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왼쪽 앞발이 유난히 컸습니다. 도리는 이 둘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흰 점이 있는 놈은 흰 귀, 발이 큰 놈은 큰 발. 12살이 되자 도리는 상군 할매의 등에 올라타기에는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람과 호랑이가 나란히 산길을 걷는 광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편 운봉 선생은 도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려가며 가르쳤습니다. 도리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2번 보면 외웠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산새를 가르치고 풍수를 가르치고 관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도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나가거든 내 눈을 감추어라. 금빛 눈은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일수록 숨겨야 한다.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내면 화를 부른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도리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도리를 보고 고개 숙인 바보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가 10살이 되었을 때 운봉 선생은 도리를 데리고 가끔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장에 가서 쌀과 소금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도리를 놀렸습니다. 야, 바보. 고개 좀 들어봐. 산에서 온 바보래. 말도 못한대. 도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팠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도리가 15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대감의 행차였습니다. 오대감은 섭 한 관의 땅을 차지한 뒤로 주변 농토까지 빼앗아 고을 땅의 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대감이 가마를 타고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하인들이 양쪽으로 사람들을 밀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도리를 밀쳤습니다. 도리가 넘어졌습니다. 품에 넣어 두었던 집신이 떨어졌습니다. 하인이 그 집신을 밟았습니다. 이게 뭐여? 더러운 집신 조각이 굴러다니네. 하인이 집신을 발로 찼습니다. 도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금빛, 눈이 번쩍였습니다. 오대감의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오대감이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도리를 보았습니다. 한순간 오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봉 선생이 재빨리 도리를 끌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눈을 보였구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무이의 집신이니 그럴 수 있다. 허나 기억해라. 분노는 칼과 같다. 칼은 아무데나 휘두르면 제 손을 베는 법이다. 도리는 집신을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집신의 삼끈이 뺨에 닿았습니다. 까끌까끌한 촉감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어머니의 거친 손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대감의 집 뒷마당에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 발자국 하나, 상군 할매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와 오대감의 집 주위를 돌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대감의 하인들이 벌벌 떨며 보고했습니다. 오대감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산에 범이 내려왔다고? 사냥꾼을 불러 저놈을 잡아. 그러나 사냥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해 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도리가 18이 되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운봉 선생이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약초를 다려 드리고 죽을 끓여 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운봉 선생이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돌아, 예,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죽은 것은 오 좌수의 꾸민 짓이다. 거짓 편지를 만들어 역적으로 몰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오 좌수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를 훔쳐갔다. 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장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 좌수의 집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자는 교활하지만 욕심이 많아 증거를 버리지 못하는 성정이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남을 쥐고 흔들 수 있다면 가지고 있으려 하는 자야. 노인이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돌아, 그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 거짓 편지를 만든 증거가 있어야 한다. 편지가 위조라는 것을 밝혀야 역적 누명이 풀린다. 그것은 어떻게 밝힙니까? 내 아버지의 진짜 필체와 자짜 편지의 필체를 비교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줄 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 힘없는 자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듣지 않는다. 노인이 도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나가거라, 장원급제를 하거라. 내 글이 세상에 알려지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이다. 상자 안에는 서 판관이 직접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려 운봉 선생에게 미리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에게 나 서 판관은 역적이 아니요. 만약 내가 역적으로 몰린다면 그것은 운봉좌수 아무개의 소행이요. 이 편지의 필체를 나를 고발한 증거 편지의 필체와 비교하시오. 틀린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간결하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운봉 선생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노인을 매봉산에 묻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옆이었습니다. 두 무덤 앞에 도리가 서 있었습니다. 18살의 도리는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도리에게 남은 것은 낡은 집신 한 짝과 아버지의 편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등성의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군 할매가 무덤 뒤편 소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등에 흰 줄무늬에 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흰귀와 큰 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 큰 호랑이가 된 도리의 어린 시절 놀이 친구들이었습니다. 3마리의 호랑이가 도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집신을 품에서 꺼내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무이,
할아버지, 저 이제 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양이, 흰기야, 큰발아, 기다려. 반드시 돌아올게. 상군 할매가 낮게 울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낮은 떠나는 차를 보내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도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겨울인데 그 바람만은 따뜻했습니다. 도리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양을 향해 맨발로 걸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길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면 보리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주막을 지나면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람들은 도리를 보고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리가 산에서 내려온 뒤로 도리가 걸어간 길 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마다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범이 지나갔구먼.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 발자국이랑 나란히 찍혀 있어. 도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잠이 들 무렵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너무 멀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울음소리가. 흰귀와 큰발이었습니다. 상군 할매는 이미 늙어 먼 길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 새끼 둘을 보냈던 것입니다. 도리가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두 마리의 호랑이가 밤마다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숲과 숲 사이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서 도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갯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야. 도리가 달려갔습니다. 고갯마루에 가마 하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달아나고 도적 셋이 가마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한 노인이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도적들 앞에 섰습니다. 도적 하나가 칼을 들어 도리를 위협했습니다. 꺼져. 이 거지야. 내까지 것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운봉 선생에게 배운 것은 글과 풍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14년을 살며 호랑이와 함께 뛰고 바위를 오르고 짐승을 쫓으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도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리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호랑이가 사냥감을 피하듯 부드럽고 빠르게 도리의 손이 도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도적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의 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흰귀와 큰발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숲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도적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칼을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들은 도적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리의 양쪽에 서서 넘어진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가 가마 안에서 노인을 부축하여 꺼냈습니다. 노인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듯 절뚝거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리는 자기 옷소매를 찢어 노인의 이마에 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업고 가장 가까운 주막까지 걸어갔습니다. 호랑이 두 마리는 주막 뒷산에 올라가 어둠 속에서 도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도리는 노인을 방에 눕히고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노인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창 너머 뒷산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노란 눈의 개를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호랑이와 함께 다니는 건가? 도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놈들입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인가? 도리라 합니다. 도리, 성은? 도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없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리의 맨발과 품에 안긴 낡은 집신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의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에 도리에게 작은 나무패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한양에 가거든 이것을 과거 시험장 앞에서 보여주게. 들여보내줄 것이네. 도리는 패를 받았습니다. 패에는 아주 높은 벼슬아치의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자네에게는 호랑이가 따르고 있네. 상군이 따르는 차를 하늘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야. 한양에 도착한 것은 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바람에 꽃이 피날렸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도리가 들어섰습니다. 맨발에 누더기에 때가 묻은 얼굴. 선비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붓을 잡자 비웃음이 멈추었습니다. 도리의 글씨는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힘이 넘쳤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틀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 도리. 시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관이 도리의 답안지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시험을 감독해왔으나 이런 글은 처음이다. 장원은 마땅히 이 사람이다. 시관이 도리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빛, 눈이 빛났습니다. 시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시관은 20회 전 서 판관과 같은 관아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회 전, 불타는 집에서 사라진 그 아이가 아니더냐.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운봉고을 서 판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시험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고갯길에서 도리가 업어다 준 그 양반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대신이었습니다. 노인이 도리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갯길에서 나를 업어준 젊은이가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지. 그것도 호랑이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젊은이가.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저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운봉좌수 오아무개가 거짓 편지를 만들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도리가 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데 쓰인 편지의 필체와 이 편지의 필체를 비교해 주십시오. 다를 것입니다. 고발 편지는 위조입니다. 대신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체 비교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오 좌수가 필체 비교를 부정할 수 있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빛, 눈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청합니다. 오 좌수의 집을 수색해 주십시오. 수색. 무엇을 찾으려고? 아버지가 기록한 장부가 그 집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 좌수의 비리를 낱낱이 적은 장부입니다. 오 좌수는 그것을 빼앗아 갔지만 태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태우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승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좌수는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도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것을 뒤집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임금께 아뢰겠다.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은 바로 오 대감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대신은 한 수를 더 두었습니다. 먼저
서판관을 고발하는 데 쓰인 증거 편지 3통을 관하의 문서 창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아버지가 남긴 진짜 편지와 나란히 놓고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서체 감별사를 불렀습니다. 감별사가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이 3통의 편지는 서판관의 필체가 아닙니다. 흉내를 잘 냈으나 한 군데에서 틀어졌습니다. 서판관은 글씨를 쓸 때 붓을 오른쪽으로 눕혀 쓰는 버릇이 있는데 이 편지들은 붓을 세워 썼습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한양에 퍼졌습니다. 소문은 운봉고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대감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오대감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편지가 위조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은 다음 수순으로 자기 집이 수색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대감은 밤중에 하인을 불렀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는 장부를 가져와라. 당장 태워야 한다. 진작에 태웠어야 했어. 하인이 횃불을 들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었습니다. 하인이 허둥지둥 올라와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장부가 없습니다. 오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오대감이 직접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상자란 상자를 모두 뒤졌습니다. 바닥을 뜯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장부는 없었습니다. 대신 장부가 있던 자리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톱 자국이었습니다. 나무 상자의 뚜껑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대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범이 가져갔단 말이냐? 그 장부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리가 산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리는 상군 할매와 흰귀, 큰발 앞에서 말했습니다. 큰 양이 나에게 한 가지만 더 도와줘. 도리는 오대감의 집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눈여겨보아 두었습니다. 오대감의 집 뒤편에 환풍구가 있고 그 아래에 지하 창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환풍구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다릅니다. 호랑이는 자기 몸의 2배 되는 틈새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리는 흰귀에게 부탁했습니다. 흰귀가 밤중에 오대감의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환풍구를 비집고 지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의 코는 사람의 코보다 10배나 예민합니다. 도리가 말해준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오래된 먹 냄새, 곰팡이 냄새, 종이 냄새. 흰귀는 나무 상자를 발톱으로 열고 안에 있던 장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풍구를 빠져나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부를 도리가 받아서 품에 넣었습니다. 도리는 이 장부를 한양에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봉산 어머니의 무덤 곁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왜 바로 가져가지 않았느냐고요? 도리는 운봉 선생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한꺼번에 내밀지 마라. 하나를 내밀어 상대가 당황하게 하고 상대가 나머지 증거를 없애려 발버둥 칠 때 그때 나머지를 내밀어라. 그래야 상대의 행동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도리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오대감은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군이 오대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신이 보낸 조사관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오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서판관을 역적으로 고발한 편지가 위조라는 것이 밝혀졌소. 오 좌수,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소? 오대감은 교활한 자였습니다. 태연한 척했습니다. 내가 왜 편지를 위조합니까?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소. 그렇다면 서판관이 기록한 장부가 이 집에 있다는 증언이 있는데 집을 수색해도 되겠소? 오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장부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얼마든지 수색하시오. 그런 장부 같은 것은 없소. 조사관이 집을 수색했습니다. 지하 창고까지 뒤졌습니다. 장부는 없었습니다. 오대감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소. 조사관이 돌아갔습니다. 오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장부가 없으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거지 새끼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런데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대신과 도리가 미리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돌아간 것은 오대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대감이 장부 같은 것은 없소 라고 직접 말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부가 나타나면 오대감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부정한 것이니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리가 직접 운봉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관군과 함께였습니다. 대신이 보낸 최고 품계의 조사관, 기록관, 토졸 20명이 동행했습니다. 도리는 그들을 데리고 매봉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곁 바위 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조사관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기록관이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습니다. 오대감이 세금을 횡령한 내역, 백성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내역, 한양의 벼슬아치에게 뇌물을 보낸 내역, 날짜, 금액, 이름, 장소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안색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록이요. 장부가 나왔다는 소식이 운봉고을에 퍼졌습니다. 오대감이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고을 사람들이 줄줄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20해 전 서판관의 필체를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쓴 오대감의 하인이었습니다. 이 하인은 20해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꼬대로 내가 쓴 게 아닌데 대감이 시켜서 쓴 건데 라고 중얼거렸다 합니다. 장부가 나타나고 오대감이 끝장이라는 것을 안 하인은 스스로 관할을 찾아가 자백했습니다. 20해 전 오대감이 시켜서 서판관의 필체를 흉내낸 것은 저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거짓 편지의 위조가 밝혀지고 위조자가 자백하고 장부가 발견되고 고을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오대감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밤중에 짐을 챙겨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멈추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 호랑이 3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군 할매, 긴 귀, 큰 발, 늙은 상군 할매가 몸을 끌고 산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3마리의 호랑이가 오대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호랑이들의 눈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오대감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해 전 사냥꾼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적의 씨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역적의 씨가 아니라 멀쩡한 양반의 아들이 상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아 장원급제를 하고 자기 아비의 이름을 되찾고 이제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린 시절 함께 뒹굴며 놀던 호랑이들이 도망치는 자기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오대감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뇌물죄, 무고죄, 횡령죄, 위조죄, 죄가 산더미였습니다. 오대감은 벼슬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갔습니다. 서판관의 누명이 풀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명을 내렸습니다. 서판관은 역적이 아니라 충직한 신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벼슬을 돌려주고 이름을 복원하라고 했습니다. 빼앗긴 땅은 모두 도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도리가 운봉고을로 돌아온 것은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도리를 맞이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의 집터에 섰습니다. 집은 없었습니다. 20해 전에 불타버린 뒤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터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세 그루가 모두 불에 탔지만 한 그루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불에 탄 밑동에서 세 가지가 돋아나 20해를 자라 이제 제법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집신을 꺼냈습니다. 달코해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낡은 내 살배기에 맞던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집신을 느티나무 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리가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느티나무 뒤편에서 풀숲이 움직였습니다. 상군 할매가 걸어 나왔습니다. 몹시 늙어 있었습니다. 등에 흰 줄무늬가 거의 은빛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발자국을 떼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 뒤로 흰귀와 큰 발이 따라왔습니다. 3마리의 호랑이가 도리 앞에 섰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큰 냥이 20해 전 내 살배기가 2팔을 벌리며 불렀던 그 말이었습니다.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군 할매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랑이가 커다란 머리를 도리의 어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도리가 호랑이의 목덜미를 껴안았습니다. 20해 전 동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호랑이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위로 초여름 햇살이 금빛으로 쏟아졌습니다. 집신 위로도, 호랑이 등 위로도, 도리의 눈물 위로도 같은 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도리는 운봉고을에 돌아와 아버지의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느티나무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리는 벼슬길에 나가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 합니다. 그러나 벼슬이 높아져도 늘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신겨준 집신이 있는데 다른 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집신은 집대들보 위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합니다. 상군 할매는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리가 매봉산에 올라갔을 때 상군 할매는 도리 어머니의 무덤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얼굴로 잠든 것처럼 마치 20해 전 도리를 처음 데려갔던 그 동굴에서처럼 새끼를 곁에 눕혀놓고 잠든 어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도리는 상군 할매를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운봉 선생의 무덤, 상군 할매의 무덤, 3개의 무덤이 매봉산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도리는 해마다 봄이면 그 무덤에 올라가 약과를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약과 셋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나, 할아버지에게 하나, 큰 냥이에게 하나. 신기한 것은 도리가 무덤에 오를 때마다 산 어딘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흰 귀와 큰 발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낮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상군이 도리를 반기는 소리여. 또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것은 도리 어무이가 아들을 보고 웃는 소리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집니다. 하늘이 돕기 전에 먼저 누군가가 품어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내 살배기를 등에 태웠고 늙은 풍수쟁이가 고아에게 글을 가르쳤고 이름 모를 대신이 젊은이의 꿈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어준 은혜를 도리는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신 한 짝이 대들보 위에 놓여 있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도 베푼 은혜도
어딘가에 고이 남아있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금빛으로 빛나는 법입니다. 그 뒤로 운봉고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합니다. 매봉산에 금빛 눈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키우고 산이 가르치고 하늘이 벼슬을 주었다더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가장 가슴 뭉클했던 장면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가슴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오.